안녕하세요. 비례민주연대 운영위원 김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왜 필요할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참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죠.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인류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지만 답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질문 같습니다. 일감으로 떠오르는 답은 이거죠. 물질적 풍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다.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가난하면 불행한 거는 분명하죠. 근데 거꾸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물질적으로 풍족해질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쉽게 그렇소!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정은 어떤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먼저 물질적 풍족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풍족한 나라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 풍족하냐? 2018년 GDP가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세계에 25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하나인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로 보면 29위에 해당합니다. 한 명 한 명은 29위다. 세계.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으니까 전체 GDP보다는 1인당 GDP가 좀 떨어지네요. 어쨌건 29위 정도의 물질적 풍족도를 보인다는 거죠. 평균에서 볼 때.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족과 행복이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빈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충 행복 지수는 세계 29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뭔가 결과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왜? 우리가 불행하니까.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지 못하니까. 유엔은 말이죠. 매년 각 나라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각 나라의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유엔에서 몇이라고 발표했을까요? 57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물질적 행복 지수는 29인데 물질적 풍족도는 29인데 행복 지수는 57인 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물질적 풍족이 행복과 연관이 있는데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과연 행복의 요소는 어떤 게 또 있을까?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좀 불행한 나라에 속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의 통계를 보면 느낌이 탁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세 개의 지수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지수. 좀 전에 보셨죠? 이건 2017년 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세 번째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죠. 경제 잡지죠. 여기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이름의 나라가 뭔가 세 군데 다 들어있거나 여러 군데 들어있는 게 눈에 띄죠. 한 번씩 볼까요? 먼저 노르웨이. 세 군데 다 있죠. 두 번째 덴마크. 역시 세 군데 다 있네요. 하하. 또 공교롭게도 둘 다 북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슬란드. 자, 아이슬란드는 두 군데 존재하네요. 스위스. 스위스도 두 군데. 핀란드. 핀란드도 두 군데. 그 다음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죠. 마지막으로 맨 끝에만 혼자 있는 스웨덴.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두 군데 혹은 세 군데 분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도와 민주지수, 부패인식지수가 세 개가 연관성이 이렇게 깊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뭔가 세 개 사이에는 뭔가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부패라. 그렇죠. 공무원이 부패하고 기업이 부패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부패해 있다면
당연히 그 시민들은 불행하겠죠. 거꾸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기업도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지수가 행복하고 직결된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높아진 게 행복으로 연결될까요? 질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나의 의사가 정치에 잘 반영되면 행복감이 커지겠죠. 내가 찍은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잘 반영되면 좀 더 행복하다고 여겨지겠죠. 굳이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대의제 민주주의 과정에서 내 의사가 잘 반영되면, 좀 쉽게 말해서 민의가 잘 대변된다면 그 민주주의 과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 표는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민의가 잘 대변되는 민주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더란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를 가지면 민의가 잘 대변될 것이냐? 참 놀랍게도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1위부터 5위 나라를 다 조사했더니 이 5개의 나라의 선거제도가 똑같더라 이거야. 똑같은 제도를 갖고 있더래. 그 제도 이름이 뭐냐?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나라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더라. 이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거야. 여러 박사 논문에서도, 유명한 연구자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민주주의 지수와 행복도가 높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처참한 실정을 먼저 한번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총선을 했죠. 20대 총선.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지금은 정당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등이 출마를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개표 결과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구에서 더한 득표율을 보니까 35.27%를 득표했고 새누리당은 47.66%를 득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더 지지를 얻긴 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지역구 독식제도죠.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2등부터는 전부 사표죠. 심지어 1등이 25%밖에 못 얻었다 하더라도 2등부터 9등까지 합쳐서 75% 하더라도 75%는 전부 사표고 25% 표만 살아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그런 식의 승자 독식 제도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의석에서 지역구에서 1개를 이겼고요. 새누리당은 6곳을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의석수 8석 대비 그 당의 의석수 점유율을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12.5%, 새누리당은 75%나 얻었더라. 딱 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선거제도인지 느낌이 탁 오시죠. 아니 지지율 35% 얻은 당은 의석을 12%밖에 못 갖고 지지율이 47%인 정당이 왜 의석을 75%나 갖냐 이거야. 더불어 이걸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표주 이것을 지지한 수많은 시민들의 표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매우 황당하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올해의 결과를 갖고 한번 볼까요? 네, 여러 지방선거 투표가 있었는데 광역의회인 서울시 의원 지역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텐데 정당별 투표가 있고 지역구 투표를 동시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정당 득표를 한번 볼게요. 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에서 50.9%, 자유한국당은 25%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도 총선과 똑같이 승자 독식 시스템, 즉 지역구 1등만 다 먹어치웁니다. 광역의회 선거는요, 기초의회 선거는 좀 다릅니다만 광역의회 선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석의 지역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97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고요.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3석밖에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얘는 50대 25, 그거에 맞추어서 정당별로 배분하게 돼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서 5대 3으로 배분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합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전체 의석수의 몇 프로? 92.7%.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를 25%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5%밖에 안 되더라. 2년 전에 총선하고 올해의 지방선거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두 개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떤 선거제도가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것인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2년 전에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새누리당에 유리했고요. 올해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민의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 한번 보세요. 정의당은 서울 시민의 10%가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는 하나도 못 이겼고요. 그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한 석을 겨우 얻어서 전체 의석 대비 점유율은 0.9%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9.7%의 지지 얻는 정당이 의석은 0.9%밖에 안 되냐고요. 이래 갖고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이래 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보장이 되는, 민의가 대변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딱 보면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례대표가 너무 적어요. 지역구는 100석인데요. 비례대표는 고작해야 8석밖에 안 돼. 완전 액세서리예요. 따라서 정당 득표가 반영되는, 즉 정당별 지지율이 반영되는 의석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배분한다고 해도 전체 의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어. 두 번째는 또 뭐냐. 정당별 득표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나누는 게 지역구 의석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 다시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3석밖에 못 얻고 97번 지면서 없어진 사표들은 그냥 다 사표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이거야. 여기서 빼앗긴 사표를 뭔가 보정하는 기능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별 투표가 따로따로 논다. 서로 연동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구와 정당별 투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 너무 적어. 의석수가. 두 번째 문제점, 이거하고 이게 따로 놀아. 이건 이미 먹은 거고 이거로 도대체 이 사표를 보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총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총선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명 중에서 비례대표 고작해야 15.7%밖에 안 돼요. 따라서 정당별 득표율, 정당별 지지율이 반영되는 표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병립형. 즉 지역구에서 이미 발생한 사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왜? 지역구는 지역구,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구와 정당별 투표가 따로 놀지 않는 연동형 투표를 제안하는 거죠. 뭐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어떤 장점이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인 1표의 원칙이 잘 지켜집니다. 민의가 골고루 반영됩니다. 정책 선거가 되겠죠. 왜? 정당별 투표가 바로 득표율이 되니까 정당 정책 선거가 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비례대표제 하자 그러면 야 그러면 지역구는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지역구 선거의 장점도 살릴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안돼 있습니다. 가끔 지역구 선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제도가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어요. 장점도 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죠?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죠. 네가 우리 지역구의 민의를 갖고서 전국 가서 서울 가서 민의를 대변하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정당별 선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인물을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인물 중심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지역구 투표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장점과 정당별 지지율의 반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의 선거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방법을 안 바꿔도 돼. 지금 그대로 하면 돼요. 지역구 후보 나왔지? 지역구 원하는 인물 뽑고, 정당 나왔지? 원하는 정당 뽑고,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다만 그거를 환산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만 바뀌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걸까? 제가 예시를 갖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상의 지역구 또는 국가의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 4개가 있습니다. A, B, C, D.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100석의 의석이 있는 투표라고 봅시다. 지역구가 50석, 비례대표가 50석, 50%, 50%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나라마다 선거제도는 다 달라요. 똑같은 선거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 수만큼 다른 선거제도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투명하게 한번 좀 기본형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당별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도 뽑고 정당도 뽑고. 그랬더니 정당별 투표에서는 A가 제일 많이 얻었대요. 50%, 37%, 8%, 5%. 지역구는 그게 아니죠. 1등만 당선입니다. 1등 당선자를 모았더니 B가 A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거야. 26, 21, 3, 0.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굉장히 사표가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정당 지지자는 여기가 더 많은데 뭔가 2위로 낙선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럼 과연 여기서 많이 발생한 다른 데서도 다 사표가 발생했습니다. 얘도 발생했어요. 그 사표를 어떻게 비례대표에서 보완 보정해 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정당별 득표에 따라서 각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전체 의석을 정해. 100석이 전체 의석이니까 50% 얻은 정당은 50석, 37% 얻은 사람은 37석, 8% 얻은 정당은 8석. 이렇게 지지율에 맞도록 전체 의석수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 연동해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해주는 거야. 여기는 지역구가 21석이었어. 그럼 50%인 50석을 채우려면 비례대표 29석. 얘는 지역구에서 26석을 얻었으니까 11석을 보완해서 37석. 네 번째 D정당 볼까요? D정당은 지역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득표율이 5%니까 100석 중에서 5석을 보존해서 5석. 그럼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각 시민들이 투표하면서 자기가 보인 1인 1표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주고 있죠. 예,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 비율로 투명하게 반영된다. 아까와 봤던 한국과 같은 그 처참한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비율이 이 언밸런스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역구에서 인물 위주로 당선되라면 지역구는 그 결과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따라서 얘는 아까 뭐랬죠?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랬죠? 많이 발생한 사표는 비례대표에서 더 많이 줌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한 사표의 지지율들을 여기서 보완 보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별 지지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에서 뺀 것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정해서 전체의 의사와 의석수 비율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역구와 정당별 투표를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습니다.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꿈 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거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나라냐고요? 네, 선진국으로 유명한 독일입니다. 예, 독일은 이렇게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지금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중앙선관위가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로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중앙선관위가 직접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때의 정당들도 외면했고요. 지금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면서도 아직 전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잘 이해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무슨 행복으로 함께 가는 길. 여러분 이걸 명심하면서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